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구국예배가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든든히 서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분,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니,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승만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고요,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이승만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특별히 제가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특별한 해인데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올해 2025년은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그분이 돌아가신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올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여러 가지 그 공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은 굉장히 많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그분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이 땅에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권을 누리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공적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수식어에 의해서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또 공적이 있으면 과오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면을 다 부각시켜 갖고 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죄다 이승만은 완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곡되고 오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알아야 되겠다 하는 6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한 것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오해, 뭔가요?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요즘 보니까는 초등학교 애들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요. 자,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죄송하지만 그건 부통령 선거였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이 부정이 저질러진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통령인 이기붕에 대한 그런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1960년 3.15 우리 선거라 그러죠. 그때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자, 1번이 조병옥이고 2번이 이승만이에요. 여기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유당의 이름으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주당의 조병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부통령 후보에는 장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병옥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투표 당선자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선거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통령인 이기붕에 대한 건데요.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선거의 제도가 조금 지금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있고 또 부통령 후보가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러닝메이트가 아니에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따로 뽑히고 부통령 선거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뽑혔는데 한 사람은 자유당이고 한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일할 수가 있었던 당시에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 헌법 조항인데요.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85세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정 파악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직전 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이기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인데 전혀 다른 당의 부통령이 또 뽑히게 될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의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기분과 이 자유당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느냐. 당선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불법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이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종류의 불법 일들이 자행이 됐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금품 수수나 이런 거는 물권, 금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 이건 기본이었고요. 또 그때 3인조, 4인조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온 사람들이 유도를 하는 거죠, 뽑도록. 그리고 이렇게 표를 갖다가 다 몰수해 갖고 다 태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투표함 자체를 완전히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절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불법 선거를 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 이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거. 그것은 부통령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독재자다? 자, 이건 역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물러나라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독재자를 보셨나요? 자, 앞에 우리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학생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전 시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항의 시위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폭발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4.19 의거. 아주 혁명이죠, 혁명. 민주주의를 다 지금 주장하면서 온 시민들이, 학생들이 총동원되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요, 그 전까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4월 19일이 돼서야 진상보고를 듣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측근들은 어떻게 했나요? 거짓 보고로 사태를 다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 소식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불의를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나 같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불의에 맞서서 일어난 것은 장한 일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시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병원을 찾은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부상당한 학생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맞아야 할 총을 학생들이 맞았다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본인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게 됐구나 하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통령 하에의 그 당시의 모습인데요. 자, 이것을 보면은 보통 우리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버틴 것이 아닙니다. 하야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것이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와 민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있잖아요. 민주라는 것은 뭡니까? 주권자의 뜻을 따르는 거죠. 다수의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참 민주주의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승만이 독재자였다면은 국민이 내려오란다고 해서 그 권좌에서 바로 내려오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독재자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독재자는 반대자들을 완전히 폭력과 압제로 다스립니다. 절대로 국민이 내려오란다고 해서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은 이 측근 위정자들의 부패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인해 장막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이것은 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했던 민주체제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세 번째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6.25가 터지자 제일 먼저 도망을 쳤다는데요. 자, 6.25가 발발하자마자 수도 서울과 국민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몰래 도망을 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비겁한 도망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 어떤 별명까지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런승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전쟁이 터졌을 때 지휘부를 후방으로 옮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네,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지도부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입니다.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옮긴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끝까지 이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면서 피난을 가지 않게 된 것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죠. 자, 6.25가 발발할 당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전면 남침을 했죠. 이 38선을 완전히 이렇게 전면적인 모습으로 지금 무기를 앞세워서 돌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습남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미 그 당시에는요, 이 38선을 두고서 크고 작은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북한의 남침을, 그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게다가 이 국방장관이죠, 신성모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해서 대통령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총참모장 최병덕 총참모장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즉시 부대를 출동시켜서 반격해서 격파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다 우리 국군이 막아냈습니다, 다 쫓아 올려버릴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당일은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같이 새벽 3시에 도쿄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긴급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부 강요들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피신을 해야 된다, 피난을 가야 된다, 빨리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절대 나는 여길 떠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프란체스카 여사도 이렇게 권고를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생기고 또 대한민국의 존속이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피난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언제냐면은 26일 밤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관문에 해당하는 의정부가 완전히 다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인민군에 의해서. 지금 막바지 완전히 다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방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강요들이 말한 것처럼 일시 피난을 지금 가야 전쟁의 전반을 지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승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피난 문제가 나오고 정부 강요들의 보고와 권고를 받았을 때 일단은 미국과 유엔의 지원을 완전하게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서야 작전상 후퇴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제 27일 새벽 4시에 기차로 일단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비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서 총이라도 들고 항전하다가 전사하는 것이 옳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째 오해를 보겠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다. 여러분, 이승만이 지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고집해갖고 이렇게 민족 분단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만 될까요? 자, 한번 사실적으로 보시면, 자, 그럼 1년 전에 정부를 조직한 북쪽은 도대체 뭔가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정읍 발언인데요. 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른바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 3일에 전북 정읍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남측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북쪽에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확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만약에 때를 놓치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가 다 공산화될 위기에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북조선은 이미 정부 수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한 것이 1946년 6월 3일인데 이미 그 이전에 2월 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곧 이어서 이 기구는 어떠한 것을 했을까요? 자, 보시면 1947년이죠. 1947년도에 지금 아까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는데 임시자를 똑 떼버립니다. 자, 슬그머니 떼버리고 나서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바로 정부라는 조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어 나갔습니다. 헌법을 논의하기 시작하고요. 또 법령 제정과 반포까지 다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정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헌법을 제정을 하고요. 화폐를 발행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군대를 창설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인민군을 조직을 한 거죠. 그리고 헌법을 채택해서 완전히 나라, 정부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9월 9일, 1948년 9월 9일 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라고 정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시점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이 시점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를 수립한 것이 여기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준비를 마쳐놓고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일인가요? 니네가 했으니까 우리도 불가피하게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거다라는 제스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유엔 감시위원단, 유엔 선거위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남북 총선거를 하기 위한 거였죠. 남북 총선거를 해서 우리나라가 통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근데 유엔에서 들어오니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북에서는 절대로 못 들어와라고 완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강력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남북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 김일성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빈민국. 모든 자유를 억압당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가 다 짓밟히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통일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면, 이승만은 친일 청산도 안 하고 친일파를 옹호했다는데요. 자, 어떤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작 친일파로 나라를 꾸린 것은 북한 김일성이었다네요. 네. 자, 우리가 건국 당시에 그때 내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북한은 어떻게 정부를 구성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비교하는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북한을 먼저 볼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북한 김일성 정권의 친일파 출신 주요 인사. 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친일파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에 양주 군수를 지낼 정도면 일본 제국에 딱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 기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 일본군 소위, 만선일보 편집부장, 만주국 검사장, 광산 지배인, 일본군 복무. 자,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북한은 거의 다가 친일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떤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광복군 참모 총장을 비롯해서 국내 항일운동, 광복군 총사령관, 또 여기 보시면은 항일 변호사, 독립운동가 교육가, 항일 교육, 국내 항일운동, 다 국내 항일운동이에요. 우리 정부는 이렇게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정작 친일 정권으로 이 세워진 건 북쪽이었는데 골고루 사람을 기용해서 등용시킨 남한 정부가 이렇게 친일 정부라고 하는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땠을까요? 친일파 청산을 안 한 걸까요? 당연히 우리는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일본 제국에 붙어서 반역 행위를 행한 자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기구가 바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민특위. 자, 어떤 것의 준말이냐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 활동을 하면서 총 682건을 지금 처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408건이 영장을 발부했고요. 305명을 검거를 했고요. 또 570건의 재판부 송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12명에 해당하는데요. 그 중에 사형이 1명, 무기징역이 1명, 유기
징역이 10명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것이 조직된 것은 1948년 9월 22일에 조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식 활동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는 1949년 바로 다음 해죠. 9월 23일에 해체가 되었는데, 자, 1년 동안을 지금 하다가 왜 해체가 되었을까요?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을 그토록 방해를 했던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도 역시 폭동과 반란으로 나라를 계속 어지럽혔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이 나라의 존립 자체가 그 뿌리까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나라를 뒤흔드는 전복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수 14연대 반란으로 인해서 그 옆에까지 다 지금 계속해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다 할 것 없이 함양까지 그 일대가 전체가 다 공산군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민특위 이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앞뒤 사건, 또 그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지도 못하고 단면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6번째 사항은요,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라는데요. 여러분, 앞잡이가 뭡니까? 앞잡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앞잡이죠. 그래서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것을 앞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진실을 보겠습니다. 무슨 앞잡이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미국에 협박까지 하나요?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이승만은 절대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늘 미국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 정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서 눈의 가시 역할을 했는데요. 자, 어떤 일이냐 하면요, 자, 6.25 전쟁 1960년 6.25 전쟁 1950년이죠. 6.25 전쟁이 발발한 그 다음 해인 1951년부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휴전입니다. 휴전. 그래서 자, 51년부터 휴전 회담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잖아요, 미국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원하느라 본인 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공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젊은이들이 다 지금 사제에 가서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자국에서는 원망을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쟁 끝내야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서방 세력이나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뭘 원했습니까?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한 거예요. 단독으로 전쟁을 해서라도 북진 통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북이 분단된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북한은 머지않아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절대로 휴전 협상에 수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죠. 미국이 군사동맹을 맺어주면 모를까, 군사동맹을 맺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태도가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데 이렇게 휴전이 됐다가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바로 공산화되는 거예요. 북에서 치고 내려오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묘수를 썼느냐? 미국을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드는 큰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자, 방공포로 석방. 이것은요,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 휴전 조인을 딱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방공포로를 멋대로 지금 석방을 감행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게요? 이승만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이 1953년 10월 1일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휴전을 수락하는 대신에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이 나라가 도저히 일어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경제 원조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군을 증강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자, 대한민국 군인이 그때 60만 대군이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지금 상호 방위 조약, 즉 서로 지켜주겠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여튼 돈을 달라 하고서는 이러한 주장을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시아에 그런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물론 없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약한 나라,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빈국의 대통령이 감히 세계 최강의 미국을 상대로 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그것을 국가 발전에 투자할 수가 있어서 번영을 이룬 거죠. 70여 년 동안에 우리는 전쟁 걱정 없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이승만 대통령의 과감한 행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대국, 천조국이라고 하죠. 국방비에만 1,000조를 들인다고 해서 우리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인 미국이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대통령의 정치 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의 재건을 위해 미국의 물질적 원조를 얻어내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방위와 경제 원조를 공약하도록 밀어붙인 것은 누구 때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가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올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다. 성경 구절에도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죠.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은요, 사실을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입니다.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뭐가 된다? 진실이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짓 선동은요, 한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돼 있다? 선동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뒤집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이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폭력으로 휘두르는 그림이죠? 맞을까요? 자, 한번 여기에 이건 그림자인데 한번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녀가 무도를 즐기고 있는 장면. 네, 전혀 틀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감추어진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남자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볼 수 있느냐? 이 카메라 앵글에 잡힌 것만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의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자,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A가 B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죠?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찍고 있는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A가 도망을 가고 B가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 왜곡된 카메라 앵글,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프레임에 씌워졌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행동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나쁜 목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에 갇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도대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목적대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것을 살피고 있는데요. 자, 이승만 죽이기에 나선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이승만에 대한 거짓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왜곡하는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이승만에 대해서 독재자다, 미국의 앞잡이다, 친일파다, 민족 분단의 원흉이다, 런승만이다, 뭐 이 외에도요, 뭐 살인자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하여튼 이상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막연한 오해를 갖고 불신을 하게 되고 이러한 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이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을 그 발자취를 우리는 알아갈 때에 우리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요,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건국이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단 이후로, 아니 그 전보다 해방 직후부터 우리는 사상과 이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어느 것이 정말 정통이냐 하는 그 체제 싸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말아야 할 나라였다고 이 건국의 정통성마저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건국 대통령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의 기초고 지금 나라의 근본인데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완전히 이 나라를 없어져야 될, 그리고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할 나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건국 대통령을 부정한다는 것이 그가 세운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라의 전체 기틀을 뒤흔드는 일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말들이 전부였다고, 그리고 사실이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곡된 것,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만 됩니다. 그간 폄하되었던 것, 왜곡되었던 이 모든 것이 이제 정확한 시대적인 조명을 가지고 다시 올바르게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칠 때에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역사관, 그리고 바른 국가관으로 무장할 때에 이 모든 혼란을 다 극복하고 질서와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이제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빛나는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라가 너무나 어려울 때 한숨이 나오고 또 눈물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깊이 박혀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귀를 빌려주게 되어 마음까지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남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더욱더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정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하여서 이제 구속사의 무대가 되고 전 세계에 살리는 이 구속사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